저는 오늘 그 올해 1월에 셀에 나온 이 UK 바이오뱅크 5만 3천 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플라즈마 프로테옴,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 이제 추출해 볼 수 있는 그 단백질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그 논문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이 저자들을 보니까 다 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이 후단 유니버시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았고, 다들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뭔가 특이했던 거는 여기서 공동 일저자가 10명이나 되고 교신저자가 4명이나 된 게 특이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논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K 바이오뱅크 데이터에서 이제 프로테옴 아틀라스를 만든 논문인데, 어, 유전체나 전사체 레벨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그 본인이 뭔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유전자가 단백질 레벨에서도 특정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할 때 이 아틀라스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큰 스케일 대규모로 이제 프로테움을 보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먼저 첫 번째는 프리시전 메디슨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놈 투 피놈 베이스로 프리시전 메디슨을 해왔는데 이렇게 지놈에서 바로 피놈으로 보면은 이 중간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알기가 힘들고 이제 드럭 디벨롭먼트에서도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생물학적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인자이고,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을 할 때 단백질이 중요하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렇게 하이 throughput 프로테오믹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정량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런 하이 throughput 프로테오믹스가 주로 이 디지즈 스페시픽하게만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컴프리헨시브한 휴먼 프로테옴 피놈 아틀라스를 만듦으로써 이렇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변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특정 단백질이 이제 특정 질병이랑만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질병들과 공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컴프리헨시브하게 보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테오믹 프로파일이 어떤 질병을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플라즈마 프로틴, 그러니까 혈액 샘플만으로 단백질을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막 조직을 이렇게 떼우고 그렇게 인베이시브하게 하지 않고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어세스먼트를 가능하게 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단백질이 이 질병과 단순히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 단백질 발현량이 높아지면 그게 원인이 돼서 질병을 야기하는지 이런 인과관계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단백질이 최종적으로는 세라피릭 타깃이 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전반적으로 뭔가 큰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큰 프로틴 아틀라스로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게 그 스터디 오버뷰인데요. 여기서 플라즈마 프로틴 한 3천 가지 종류의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정량을 하고 이런 단백질들이 트레이시나 어떤 그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바이올로지컬 인사이트, 그다음에 이 질병을 뭐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드러그 타겟으로서 이제 그 좋은 단백질인지 뭐 이런 것들도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population characteristics를 먼저 보시면 총 5만 3천 명의 데이터이고 평균적으로 56.8세, 그다음에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했는데 대부분이 인종이 백인 인종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피노타입은 그 406개의 프리벌런트 디지즈 이게 뭐냐면은 그 이 블루드 콜렉션을 하는 당시에 이미 이 질병이 과거에 뭐 병력이 있었거나 혹은 그 당시에 병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는 바이너리하게 병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또 660개의 인시던트 디지즈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보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한 15년 정도 동안 이 환자를 팔로우업 하면서 처음에 내원했을 때는 병이 없었는데 이 15년 사이에 특정 병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 병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 말고도 이제 그 트레이트, 986개의 트레이스에 대한 정보랑도 이제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것들도 있고, 바이너리한 거, 카테고리컬한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로틴과 그 디시즈의 어소시에이션을 봤는데요. 이 프리벌런트 디시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너리한 데이터여서 이 단백질과 연관성을 볼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고 이 인시던 디시즈는 이렇게 약간 시간 그에 대한 데이터여서 폭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해서 그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총 6만 개 정도의 프로틴과 프리벌런트 디시즈 요 연관성, 그다음에 10만 개 정도의 프로틴 인시던 디시즈 어소시에이션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그 대부분 프리벌런트에서도 있던 애들이 인시던트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특정 질병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은 질병 전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질병 후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했고 이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성별 특이적인 그다음에 나이 특이적인 그런 어소시에이션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되게 멀티 피노타입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 단백질들이 플레이어 트로피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렇지만 약간 그 특정 질병이랑만 연관성을 보이는 그런 단백질들은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IGF-BP2라고 하는 단백질이 요 ALT라고 하는 그 ALT를 이제 낮은 ALT 레벨과 연관성이 있는데 또 이제 디시즈로는 타입 2 다이어비리, 이 당뇨의 그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도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LT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이제 그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하자면 IGF-BP2가 이 ALT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타입 2 다이어비리에 에서 이제 프로텍티브한 그런 롤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 디멘시아와 관련된 NEFL, 그다음에 GDF15 이런 단백질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백질들이 그 디멘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트레이 혹은 디지즈와 그 공통적으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백질이 이제 코그니티브 펑션에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이다 이런 결론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단백질이 어떤 질병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본 거는, 그럼 이 단백질들이 질병에 기여를 할 때, 얼마나 비슷하게, 그리고 얼마나 다르게 기여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바이오로지컬 펑션에 대해서 본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디시스와 베스큘러 디멘시아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 그다음에 이 VAD와 관련된 단백질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패스웨이는 nervous 시스템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제 AD 스페시픽하게 단백질이 작용하는 그런 건 리피드 메타볼리즘, 그다음에 VAD 스페시픽하게는 카르디악 머슬 패스웨이 이런 데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아틀라스를 사용해서 비슷해 보이는 어떤 질병에 얼마나 공통적이고 얼마나 다르게 단백질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백질이 이제 질병의 진단 혹은 질병의 예측에 중요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 건데요. 그래서 단백질만 가지고 그다음에 데모그래픽스니까 뭐 나이, 성별 뭐 이런 메타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그다음에 프로틴과 데모그래픽 둘 다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모델을 만들고 그 예측력이 얼마나 좋냐를 이 AUC 값으로 판단을 해본 결과인데요. 그랬을 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아래가 이제 질병이고 여기에 prediction AUC, 여기 아래가 diagnosis AUC라고 해서 질병 예측, 질병 진단의
이 예측력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이 빨강색이 프로틴이고 데모그래픽이 파란색, 이제 둘 다 쓴 모델이 노란색인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데모그래픽을 썼을 때보다 프로틴이랑 요 둘이 같이 썼을 때 더 이 AUC 값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UC가 0.8 이상이면 예측력이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92개의 질병 예측, 그다음에 124개의 질병 진단에 이제 이 모델이 0.8 이상의 AUC 값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데모그래픽 모델보다 프로틴 베이스드 모델이 이제 그 절반 이상의 질병에서 더 예측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던 게 이 단백질이 이 질병과 단순히 이게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의 발현량이 높아져서 질병의 원인이 된 건지를 보고자 하였는데요. 그때 사용한 게 이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은 어떤 특정 그 익스포저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요 아웃컴에 그 원인이 되는지 요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그 도구 변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이 경우에는 이제 익스포저가 단백질 발현량이 되고 아웃컴이 디지즈 이제 지워스가 돼가지고 이 그 도구 변수로 그 PQTL을 사용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PQTL은 요 단백질 발현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변이고, 그다음에 디지즈 지와스는 그 이 디지즈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분석을 하려면 세 가지 그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두 개에 관여하는 그 컨파운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요 도구 변수인 변이가 단백질 발현량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 이 변이가 단백질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이 질병에 기여하는 그런 경로는 없다라는 그런 세 가지 그 가정이 있어야 요 분석이 이제 그런 가정을 바탕으로 이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이 단백질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그거를 보고, 두 번째로는 이 디지즈를 익스포저로 설정해서 이 질병이 생겨서 이 단백질 발현량이 높아진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단백질이 이 질병을 야기하는 경우는 총 474개의 어떤 그런 커설 프로틴 디시즈 페어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GDF15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오토이뮨 디지즈랑 연관되어 있는 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원인이 된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질병이 단백질 발현량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총 4,000개의 페어가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즈가 GDF15의 그 발현량을 높이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틴이 뭔가 이 드러그의 뭔가 효과적인 그런 드럭 타겟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왜냐면은 그 약물은 보통 그 혈액 내의 단백질을 타겟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 논문에서 플라즈마 프로틴을 사용한 거니까 이 단백질들 중에서 어떤 게 좀 약물 그 타겟으로 효과적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뽑기 위해서 모든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분석에서 그 커설한 그런 에비던스가 있다라고 한 단백질들을 먼저 추렸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들을 타겟하는 뭔가 승인된 약물이 있거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된 그런 약물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54개의 그 프로틴 프리벌런트 디지즈 페어에 대해서 찾았고, 그다음에 38개의 단백질이 인시던트 디시즈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인 약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그런 약물과 프로틴 관계 말고 드러그 리퍼포징 혹은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다른 질병을 치료하려고 만들어진 약물인데 같은 단백질을 이제 타겟한다는 이유로 이제 다른 질병에서도 사용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드러그 리포지셔닝, 드러그 리퍼포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이제
딱 이 질병에서 개발된 약물은 없지만 이 단백질을 타겟하는 다른 질병을 위한 약물은 있어서 이렇게 37개의 repurposing opportunity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뭔가 안전한 그런 타겟인지를 판단하는 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해요. 그게 AD Knowledge Portal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123개의 타겟에 대해서 얼마나 세이프하냐. 그래서 이걸 타겟했을 때 막 뭐 다른 오프 타겟한 다른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세이프가 완전 낮은 5가 되고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딱 원하는 것만 타겟한다라고 하면 세이프티가 원인 그런 클래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 타겟들을 세이프티에 관해서도 이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논문에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본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랙티브 웹 툴을 만들었는데요. 요 링크에서 이제 접속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것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지 한번 해봤는데, 먼저 보시면 이 논문에서 진행한 것처럼 이제 어떤 프로틴 디지즈 그 어소시에이션을 보는 거, 그다음에 바이올로지컬 인사이트를 보는 거, 질병의 프리딕션이나 다이ag노시스 관련된 거, 그다음에 프로틴과 디지즈의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살펴봤는데, 먼저 디시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리설트 이 페이지에 가면은 특정 디시즈를 고를 수 있습니다. 디시즈 타입, 파퓰레이션, 그다음에 시그니피컨스 레벨, 그다음에 디시즈는 제가 예전에 봤던 논 스몰 셀 런 캔서가 있어서 이걸로 하고 한번 제너레이트 리포트를 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총 545개의 단백질에서 이 뭐 질병과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포지티브한 연관이 있고 어떤 게 네거티브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탑 10 포지티브한 거는 이런 단백질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메디컬 인사이트에서는 알츠하이머 디시즈를 한번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단백질 레벨에서 어떤 패스웨이에 관여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냅스 관련된 그런 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티슈 인리치먼트 리설트를 보면 브레인에서 이렇게 높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 진단과 예측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서 또 논스몰셀 런캔서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질병 예측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질병 진단인데 논스몰셀 런캔서에서는 프로틴을 사용하는 게 뭔가 예측력을 더 높이거나 하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질병 진단할 때는 요 CX, CL17 아까도 이게 관련성 있다고 나온 단백질이 제일 높은 점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봤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데모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프로틴을 사용한 게 좀 더 AUC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고 여기서도 뭐 아포이나 GFAP 이런 단백질들이 이제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알코올 디펜던스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해석을 하자면 이런 단백질 발현량이 높으면 이제 알코올 디펜던스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은 이제 5만 3천 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가장 크게 만든 플라즈마 프로테옴 아틀라스라고 할 수 있고 어, 이 그 이 플라즈마 프로틴을 사용하면은 질병의 진단과 프리딕션에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총 474개의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찾았고 그중에서 어떤 게 약물 타겟으로 좋을까에 대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도 한계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플라즈마 프로테옴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한 3,000개 정도의 단백질을 봤는데 제가 이전 논스몰셀 런캔서 멀티오믹스 논문 한 거 보면은 그 티슈에서 따온 건데 샘플당 한 10,000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보다는 이제 더 적은 단백질 종류를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티슈 스페시픽하게는 얘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과관계 분석을 할 때, 컬렉션보다 더 전에 프로틴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무튼 이런 한계점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부분 백인에 대한 데이터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인종에서 이런 데이터 생산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